반갑습니다. 잘 들리신가요? 네. 방금 소개받은 권혁권입니다. 아마 여민동락 오셨던 분도 계세요. 네. 또 안 오신 데도 있고 이야기만 들으신 데도 있고 다양하게 있으시죠? 네. 제가 친절하게 잘했나요? 네, 감동이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잘해주셔서 그럼 여기서 운전자에서 얘기해요. 여민동락을 간단히만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여민동락 공동체는 대학 때 인연이 되었던 6명의 젊은이들, 이 두 사람은 서울에서, 두 사람은 대구에서, 두 사람은 광주에서 졸업 후에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대구에 살고 있던 선배가 2004년에 찾아왔어요. 저희 시골. 그래서 시골에 디촌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 선배의 별명이 언어의 마술사 달변가예요. 제일한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들으면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도 한 명도 빠짐없이 넘어갈 겁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박사님과 소주 한잔 하면서 2004년이니까 그 얘기 듣고 내려가야 되겠다. 내려가야만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마침 제가 신혼이었는데 아내도 같이 듣게 돼서 아내도 넘어갔어요. 보통 부인이 반대하거든요. 아내도 넘어가서 어린 아이들 끊고 어머니한테 엄청 넘어갔습니다. 미친놈아, 네가 정신 아이도 못 차리고 이 어린 것들을 시골로 와 그랬었어요. 그래서 벌써 19년이 됐는데 어쨌든 그렇게 했고 그 선배는 대구에서 자기가 일하는 기관에 후임으로 들어오는 신입이 좋아한다는 음식 최고 오셔가지고 대구를 떠난 적 없는 녀석인데 전남 영광 묘랑면으로 데리고 왔고 또 서울에 살고 있는 젊은 친구들한테도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2007년 2월에 저희 부부가 제일 먼저 내려갔고 나머지 사람은 2008년에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2007년 2월 기준으로 19년이 됐다고 하고요. 여민동 공동체 뭐하고 살느냐 할 때 애초에 농사를 생각 안 했어요. 저희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하자. 뭐 지역의 보탬이 그러다 보니 노인 목적 내려올 때 사회복사 자격증 따자 해가지고 편입을 합니다. 그래서 편입해서 따가지고 내려오게 됐고요. 여민동락은 어쨌든 저거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는 뜻이기 때문에 의역을 하면 우리가 그러려고 내려가는 거니까 이름을 여민동락을 줬죠. 공동체는 당연히 처음에는 생활 공동체를 꿈꿨기 때문에 같이 모여 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여민동 공동체입니다. 물론 같이 모여 살지 않습니다. 네. 초반에 결단을 내렸어요. 우리는 가면 깨질 것 같아. 그래서 흩어져 살자. 불가능해요. 우리 생활은. 빨리 깨닫고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흩어져 삽니다. 여민동 공동체는 그렇게 시작이 됐고요. 2007년 1년 반 지역조사에서 진짜 필요한 게 노인복지구나. 6명이 돈을 다 모아요. 있는 돈을 탈탈 털어가지고 연소대지에 150평 땅을 사고 건물을 짓습니다. 작고. 그래서 여민동락 재가노인복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필요한 걸로 봤기 때문에 마침 그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실시됐거든요. 노인복지가 폐가된 지 좀 많이 됐죠. 보통 우리가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는 2세대, 3세대로 넘어갔다고 해요. 보조금 지원 방식에서 이용자 지원 방식. 이용한 만큼 주겠다. 그러니까 제가 마침 또 그때 넘어가가지고 준비해서 그렇게 노인복센터를 운영하게 했고 저희는 거기는 저희 선배 고향입니다. 네. 선배도 중학교 때 도시로 가가지고 뭐 아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어찌됐든 내려갔고 저희는 그 지역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게 없었어요. 선배가 끝없이 강조했던 거 무거운 수행 말하지 마. 입 닫고 살아. 인사만 열심히 해. 인사만 열심히 해. 어르신 얘기해 들어. 대꾸하지 마. 이 얘기를 거의 3배 했어요. 3배. 제가 얼마나 많을 때 있습니까 그때.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잘난 맛에 사회적 경험 좀 했잖아요. 약간 경험했어. 이게 정보로 생각하니까 30대 다 그러셨죠? 예, 최고로 잘났을 때 아닙니까? 30대 때가?
예. 제가 연민도 또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지만 40대가 제일 많아요. 제일 힘들게 했어 우리는. 어찌됐든 근데 이제 그때 입다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쨌든 입다고 열심히 노인복센터 운영을 했고 2009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제가 목표가 있었어요. 급여 100만 원. 그때 최저임금 할 때 92만 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100만 원 목표를 달려보자 해가지고 2009년에 6월에 100만 원 처음으로 가져갔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있는 돈 까먹고 살았어요. 돈도 없이 알바도 뛰고. 네. 그래서 2009년에 자립하고 나서 그때부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거 오늘 내용과 많이 관련된 내용들이긴 한데요. 농촌이 많이 어려우니까 농촌 교수에 들어가서 새로운 지역조사를 해보고 그때 맞는 일들을 하자. 그래서 2009년에 떡공장도 세우고 농장도 만들고 작은 학교 살리기도 시작하고 2010년에 유일하게 멸항면에 유일하게 했던 구멍가게가 솔직히 딱 하나 있는데 가게가 그게 폐업을 하고 폐업을 하니까 업을 나가야 되니까 제가 아침 노인복지를 시작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눈에 보였어요. 그럼 그동안 어르신들은 어떻게 했던 거야? 이 문제를. 그래서 고민하다가 2011년에 행안부에서 마을교육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제가 마을교육을 써서 선정이 됩니다. 그게 농락정과. 네. 가게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쓴 거 이렇게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생필품조차 구매할 수 없는 구매 난민의 노인 어르신들에게 생필품과 먹거리를 공급해드리는 사회 서비스형 유통사업단 농락정과. 뭔가 그럴 듯 하잖아요. 네. 그 당시까지는 상상할 수 없는 사회 서비스란 말을 쓴 거예요. 유통사업에. 그러니까 논쟁이 있었어요. 심사할 때. 그래서 제가 막 싸웠거든요. 젊을 때라 심사를 영한 소리야 막 싸워볼게 가서. 잘 모르고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 무모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근데 어찌됐든 좋은 심사위원들이 오셔가지고 경동 끝에 한 7대3으로 통과가 됐어요. 대략. 내 느낌이 그때. 네. 왜냐면 경제학 박사 학위 받으신 분이 위원장이셨는데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센터장 그분이잖아요. 그분이 반대하더라고요. 사회서비스 모르면서 사회서비스 국가가 저기 사회서비스 했는데 이걸 가게 안 하는 걸 사회서비스로 가냐. 그렇게 이제 막 싸웠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전방을 만들어가지고 지역에 마을에 계신 사실 어르신들 중에 교통법 불편하고 몸이 안 좋은데 이미 마을에 다 사라졌잖아요. 자적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제 정기적으로 물건도 갖다 주고 먹거리도 갖다 주고 이런 것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도 하고 어르신들이 너무나 심심해 외로워 무의 고독 상태. 근데 가면 뭐 핫도그시나 TV밖에 안 봐. 심지어 어떤 경로당은 할머니를 못 오게 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요즘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경로당 활성화 사업도 하고 막 등등등등 하고 그래도 뭐 멸항면이 쪼그라들고 있어서 멸항면 어떻게 살려볼까? 2017년부터 지역사회 리더들 행정하고 강력하게 스킨십 맺으면서 현재까지 오고 있어요. 17년 전까지는 어떤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그 이해관계자들하고 만나서 얘기 나누고 어떻게 하나 궁리하다가 사업을 만들어냈다가 하면 2017년에는 처음으로 지역사회 리더들 찾아가고 행정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리더들과 행정하고 제가 별 관련이 없었어요. 여기는 나뭐 노인복센터 하는 애들이구나 뭐 이렇게 정도만 생각했었는데 찾아가서 얘기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민연회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거기에 사무국장 하다가 지연되는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지역의 문제 관련해서 끊임없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년이 흘렀고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연구자나 박사가 아니에요. 오랜 동안 현장에 있었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은 현장에 오래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대표님께서 제가 지금 요즘 최근에 이걸 가장 많이 하고 있거든 얘기를요. 최근에 저번 주도 갔다 오고 막 이렇게 막 해요. 보기도 하고. 대표님이 생활돌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도 돌봄까지 얘기해줘. 그러고. 이거 좀 깊이도 훨씬 더 들어가고 넓어진 영역이라 제가 욕심에 막 쓰다가 보내긴 했는데 욕심인 것 같아요. 2시간 하기는 어려워. 제가 일부 좀 뺐어요. 여기 있는 내용하고 좀 다릅니다. 요거 제가 드리라고 했거든요. 네. 그냥 팔로 보시면 편해요. 종이책 가져가시면 거의 안 보이시잖아요. 두석에 처박혀 있죠. 저도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파일은 저장판이라고 딱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좀 줄이고 내용을 수정하면서 붙였어요. 그래서 자, 여기 있는 내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상을 꿈꿉니다. 머릿속에. 예. 그 이상을 꿈꾸지 않으면 내가 왜 일을 하는지 헤매게 되잖아요. 그러나 현장에서는 냉철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농촌의 현실이. 낙하자 상사념을 갖고 있으면, 이상을 갖고 있으면 현장에 어려움 날 때마다 좌절하게 되고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이상을 꿈꾸되 현장에 맞게 어떻게 이거를 접목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입니다. 그런 것들 중심으로 얘기 되는 거니까 들으시고 뭐 솔직하게 다 해주셔도 되고요. 저희의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방향하고 저희도 아직도 다 실현하지 못한 내용도 있어요. 끝없이 좌절한 상태이기 때문에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촌의 위기와 돌봄 공백인데 농촌의 위기는 너무 많이 들으셨고 앞에 강사분들 보니까 다 써보셨더라고요. 뉴스 검사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19년간 있으면서 이 농촌의 위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고민이 많아요. 제가 그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내려갔을 때만 해도 뭔가 희망이 보였는데 이제는 해도 안 되는 좀 징해 정말. 참 어려운 상황이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포기하고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했던 시행착오를 덜 겪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갔다가 부딪혀가지고 돌아오고 했겠어요. 근데 이제 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저희가 시행착오 최소화하고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생각하시는 목표를 달성했으면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크게 3대 위기가 있다고 하고 크게 두 가지 위기는 우리가 어떻게든 뭔가 해볼 수 있는 지구적 위기는 우리가 보면 쉽지 않잖아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적 위기는 인구 감소 과소의 문제. 인구 감소 과소화는 아시다시피 결과입니다. 있잖아요. 국가가 의도적으로 만드는 결과예요. 물론 인구 감소 시키려고 하지 않겠죠. 근데 어쨌든 산업화, 도시화 때문에 인구 감소 과소의 문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뭐 각종 통계자를 보시면 이미 농촌 특히 면 지역은 2072년에 인구분포를 거의 다가갔어요. 그래서 2072년 우리나라 예상 그 고령화율이 47%잖아요. 47.7%. 근데 저희 멸하면은 46%예요. 근데 평균은 42%. 그 육박했다는 거고 이미 인구분포도 역비라는 거잖아요. 아래가 없어 아래. 그럼 여기가 돌아가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나는 살라고 내려갔는데. 그럼 결국 10년, 20년대 떠나라는 얘기입니까? 근데 모든 정보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특히 행정이 중요한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해가지고 사실 많이 안 좋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상황이 있고 농촌 특히 89개 인구 감소 지역의 읍면 지역은 이 3대 위기가 몰리는 지역이면서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살고 있는 불리한 여건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 우리 흔히 말하는 취약계층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되지 말아야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관심사고 뭐 인구 감소 문제는 다 아시죠? 제가 이거 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꼭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한국고용정보연구원의 이상호 박사가 이거 해가지고 한참 유명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한 3, 4년 동안은 약간 개혁적인 분들이 왜 공포를 전후하냐 어떻게 지방이 소멸되겠냐 인구는 감소하겠지만 소멸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거 들 때마다 얘기합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웃긴 거 뭔지 아세요? 그 얘기하는 사람 다 서울에 살고 있다. 대도시 살고 주장하게 지방 소멸할까 얘기하는 사람도 대도시 살고 있고 그 공포를 전하는 사람도 다 대도시 살고 있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무슨 당연히 지방은 사라지지 않겠죠. 행정통합은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자족 기능이 상실됐잖아요. 행정 리단이 자연 불황은 이미 없어졌고 자족 기능. 당장 내가
도시 살고 있으면 당장 생맥주 한잔 땡기네. 그럼 생맥주 앞으로 나가서 살 수도 있고, 당장 건전지가 필요해? 그럼 바로 집 앞에 있는 편의점 가서 살 수도 있고, 예. 아이스크림도 사 먹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간장도 살 수 있고. 근데 농촌 면적에 되게 자연불합당한 행정이 있다는 데는 그런 살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없어요. 거의 대부분. 대중교통 매우 빈약하고, 시골에서는 차 없으면 못 살아. 저희 연민농장에 매년 청년들이 옵니다만, 청년들이 올 때는 호기롭게 옵니다. 가봐고 온 친구들이니까 차 없이 살아보겠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전부 다 6개월 만에 차 샀어요. 감옥, 이런 감옥이 없대. 나갈 수가 없어. 나갈 수가 없어. 버스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집 앞에까지. 쭉 걸어서 나가야 되니까 결국은 내가 고립돼가지고 내가 우울증 걸릴 것 같다고 결국은 다 중고차 샀습니다. 예. 즉 자족 기능이 소멸되는 것은 이미 소멸됐어요. 대부분 다. 저희 특히 변화면에 멸종 있는 것까지 다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소멸이지. 소멸이지. 꼭 굳이 지방에 사라져 소멸인 건가? 이런 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반 먹고 절반 틀리다는 얘기하는 거고. 제가 이제 이 농촌 문제 때문에 이제 하도 안 되게 답답해가지고 공부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농촌의 인구감소 과서 고령화 문제는 80년대부터 박사들이 얘기했고 90년대에는 심각하게 문제 제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조홍식 박사님이 쓰신 글인데 이미 92년에 30년이 넘었잖아요. 이런 문제에 봉착할 거니 준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현재는 얘기한 대로 그대로 적중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사회 농촌이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는가를 보면 저는 결국 소득 문제가 가장 상관관계가 높겠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소득 문제를 빼고 먹고서 경제 문제를 빼고 논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저도 현장에서 오랫동안 마을의 천착에서 공동체 천착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는데 결국 경제 문제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자원봉사 헌신으로 국가가 못하는 역할, 시장 말할 것을 우리에게 하라는 거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맨땅 헤딩하면서. 그래서 저는 늘 고민할 때 경제 문제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대박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대박 치는 도시로 나가야지. 농촌에서 대박 치기는 거의 어렵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2011년, 12년 때 마을 공동체 꽂혀져가지고 막 했었는데 하면 할수록 경제 문제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늘 저희가 그때는 협동의 방식을 한다고 했거든요. 즉 경제 문제 어떻게 해결시킬까? 고산 문제. 그래서 경제 문제가 최고도 이거 말고 뭐랄 것같은 건 아닌데 생각만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활동, 돌봄 활동도 마찬가지로 이 경제 문제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울트라 초고라 살았는데 극단적 초고라만 살 수도 있고 압도적 초고라만 살 수도 있어요. 다 아시죠? 내용은 경험하고 계시기 때문에 심각한 수준입니다. 농촌의 돌봄 문제 사실 이제 2008년부터 노인장교양 서비스가 시작된 것도 사실은 한국이 참 이제 우리 이제 보통 신사회적 위험, 새로운 위험이라 하잖아요. 전통적 위기, 실업, 사망, 질병 이런 거 말고 새로운 산업사회에 들어들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여성이 사회주의 늘어난다라든가 맞벌이 가정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농촌 같은 데는 돌발 사람이 없어. 돌봄 부분이 심해. 국가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국가에서 돌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가지고 노인장교양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는 이 돌봄 문제를 노인 중심으로만 설명을 할게요. 저희도 학교 살리기 하면서 마을 교육 공동체도 만들고 해왔는데 더 어려워졌어요. 이 아동 문제, 아이들 문제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서 제가 여기서 몇가지 논의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달라 노인하고 상황이. 그래서 노인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촌이 어려운 사람에 직면했어요. 특히 이제 가장 많은 수가 노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다 아시죠? 저희가 시작할 때 말해도 50%였고 어쨌든 가장 많은 수가 노인이었고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제가 내려갔을 때만 해도 식민지 일을 경험한 세대가 다수 차지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인들은 빈곤율이 매우 심각한 상태고 자살률도 높고. 어쨌든 뭐 지표들 보면 농촌이 가장 심해. 모든 문제 측면에서. 농촌 심하다길래 자살률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엔 잘 몰랐는데 자살하신 분이 꽤 있어요. 농촌에서. 모를 뿐입니다. 왜 말을 안 하는? 부끄럽잖아. 우리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시간이 많이 지내다 보니까 자살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스스로 약을 드시거나 목을 매시고.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어르신들 어떻게 할까 이게 가장 고민이에요. 어쨌든 2008년에 시작이 됐고 2012년에 제가 사회보장법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개정이 되면서 사회서비스라는 영역이 구체적으로 이제 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됐고 노인 사회서비스가 농촌까지 막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내려갔을 때 노인 사회서비스는 사실은 아주 취약했거든요. 제가 2011년에 마을로 마을 공동당에서 활성화 사업에 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그동안 없는 것 투성이었어요. 제가 별의별 걸 다 했어요. 지금은 다 하고 있거든요, 국가에서. 근데 그 당시에는 농촌 특히 몇 단위에는 국가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다 보니까 제가 정말 지금 생각하면 별의별 일을 다 했어요. 제가 어르신들 다 조사해가지고 백내장 수술학을 찾아가지고 제가 광주에 안과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광주까지 차를 끌고 태워가지고 모셔드렸어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안과로 모시게 해가지고 무료 의료봉사활동 해가지고 다 검사해. 그만 200~300명이 와 어르신들이. 와 검사한 다음에 그 중에 추력 그만 60명 나왔다. 당장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 그분들을 조를 짜가지고 3명씩 4명씩 강도지가 모시다. 그러니까 치매 어르신들이 많은 거예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한 치매 검사를 들고 돌아다녔어요. 막 조사. 별의별 일을 다 했고 심지어 어르신들이 이동권이 없으니까 그 이동차를 어떻게 마련할까 그랬더니 장애인분들이 주는 차가 있었잖아요. 그런 차를 또 뭐 어디 연결해가지고 갖다 드리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일들을 사실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국가에서 워낙 많은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죠. 특히 노인 장교학 서비스, 사회 서비스 영역은 국가에서 촘촘하게 몇 단위까지 다 전달책을 다 구축해놨기 때문에 이런 거 많이 개선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에 없는 거 투성이다 보니 여전히 대표 대중교통이지. 당장 집 앞에 내가 뭔가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가게도 없어. 미용실도. 그래서 전반적인 삶의 길이 악화되고 있어.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 그동안 어떻게 했던 거냐? 국가의 사회보장 체계 내에서 즉 보편적 권리로만 접근을 했어요. 즉 농촌의 노인과 도시의 노인을 동일한 기준으로 놓고 농촌에도 그대로 적용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도시 기준으로 설계된 이 사회보장 체계가 농촌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는다. 이것은 국가가 고려해줘야 된다. 왜 나몰라를 하고 있느냐라고 했고 그나마 농촌을 고려해서 예를 들면 장교양 같은 경우는 서비스는 예전에는 동일한 기준을 했다가 그럼 요양보호사 기준을 5명을 맞춰줄게 뭐 이런 것들은 됐습니다만 나머지 측면에서는 손을 대지 못했고 그냥 프로그램 사업으로 맡겼죠. 근데 프로그램 사업이라는 것이 국가 보조금이 1년 2년 끝나고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수익사업을 너희들이 수익을 창출해서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니 재원을 마련하기도 어렵고 살 사람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겠죠. 왜냐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 최저임금 수준, 최저시급 정도에서 그나마 주면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야. 나머지는 당신들이 시간을 쪼개서 봉사해. 헌신이라고밖에 안 되는 거니까 어느 누구도 그거를 쉽게 변변들지 뭐 오랫동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반복되는 거여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거냐 이거 늘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제가 노인 돌봄 서비스의 총량이 증가된다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돌봄 공백 상태인 노인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회 서비스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노인 관련돼서 노인 장교양 서비스죠. 농촌까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총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가 됐어요. 제가 초창기 노인복지센터를 2008년에 개원했을 때는 중증의 치매 노인도 저항이 왔어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중증도 모셨었거든요. 지금은 중증 모시지 않습니다, 당연히. 중증은 더 이제 딴 데로 가시죠. 내가 그래서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일상이 매일 신체적, 언어적 폭력이었거든요. 찔려드시면, 중증이시면 욕은 기본인 거고, 제가 늘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랑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어르신이 갑자기 저한테 잘 나누고 있어요. 건강하십니다. 잘 걸어다니시고. 근데 치매가 있으신 거예요. 중증인 거. 어르신이 갑자기 저한테 왜 네가 내 옷을 입고 있어?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쌍욕을 하시더라고요. 안 되나? 옷을 막 잡아당깁니다. 저랑 앞에서 밥을 먹었는데 갑자기 어르신이 딱 숟가락 내려놔요. 다 잘 드셨어요? 숟가락 내려놓은 동시에 또 쌍욕을 합니다. 이런 개 있잖아요. 그런 거. 지만 붙여먹고 난 밥을 안 준다. 바로 앞에서 안 줘. 내가 빨리 국업을 해야지. 내 더러운 걸 보고 산다고 하면서 막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였었어요. 아마 이런 데서 근무해보고 자보신 분들 경험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 초창기는 책으로만 봤잖아요. 책으로만. 근데 멀쩡하신 어르신이 저한테 쌍욕을 하면 어떻게 기분 좋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안 좋죠. 처음에는 원쟁이 있었죠. 우리 나한테 왜 그러냐 갑자기. 이때 같이 모여가지고 나를 나쁜 사람 만드냐고. 옷이 이게 어떻게 제 옷이에요, 제 옷. 옷이 멀쩡이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풀릴까 안 풀릴까요? 약간 벗어난 얘기입니다만 안 풀리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냥 빠르게 화제 전환하면 돼요. 화제 전환. 어르신이 관심사는 내 옷이거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주면 됩니다. 그것도 아닌 거예요. 옷 주면 돼요. 꿈에 내가 이 옷을 왜 입고 있다. 어르신 옷을. 아까 어르신 주셨는가 보네. 춥다고. 빨리 나! 잘 입었습니다. 딱 해가지고 갖고 가서 자기 자리에 앉으면 여기 다 놔두시거든요. 그만 2, 3분 동안 저는 매일 보다가 이제 가서 어르신한테 어르신 저녁 가보려고요. 간다? 네. 들고 그냥 갑니다. 마음 안 하시고 식사도 못 드셨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식사를 안 드셨어요? 왜 그랬을까 또 깜빡이 해봤을까? 당장 밥 튀겨 나갈게. 진짜 우리 조리사 양현 선생님 어떻게 할까? 내가 좀 홀 좀 내야 되겠구만. 이러면 어르신이 까지 함께 안 먹었다. 내가 죽는가? 못 먹을 수도 있지. 그거를 이렇게 안에 막 쓰었어. 됐어. 내가 함께 안 먹었게 그냥. 그러면 그래도 혼내야지. 어르신 또 안 되지. 아이고 됐더란께. 그러면 가고 어쩔 가십니다. 비일비재요. 어르신 모시고 오는데 다 했으면 그러고 내가 집에 있다가 수도를 틀어놓고 갔어. 가스를 열어놓고 갔네. 집에 아들이 온다 했어. 집에 가야 될까. 주간보호센터 이제 모시고 온다 같이. 다 확인하고 와요. 같이 나올 때. 자 어르신 여기 다 모은다. 근데도 가야 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차를 돌려가지고 가스를 한잔 가보세요. 가시죠. 차 돌려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가을 때 어르신 다 조사해놨잖아요. 알고 있어요. 어르신 좋아하는 민요가 있어요. 그 민요를 부릅니다. 제가 가면서. 자 어르신 제가 노래 한잔 하겠습니다. 같이 부르시게요. 막 불러가면서 3초 뒤에 어떻게 하면 차를 다시 돌려. 다시 또 센터로 가. 딱 도착하면 다 도착했습니다. 가시죠. 가세요. 딱 내려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어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총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아까 그 치료 중증어르신들 주로 이제 요양병원이가 요양원이긴 하지만 물론 치매 전담 한 두 과목도 있긴 합니다만 많지는 않아서 어찌됐든 총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치매나 뇌질환 등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분들은 노인장비양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무의 고독 상태, 역할의 상실, 할 수 있는 게 없어. 은퇴했어 이제. 이런 분들은 노인 맞춤 돌봄세를 주로 많이 받으시죠. 일상의 안부를 확인하거나 집에 가서 위험 요소도 파악하고 하시잖아요. 이게 노인 맞춤 돌봄세. 물론 그 전에 6가지 서비스가 있었는데 통합이 됐어요. 지금 다 맞춤 돌봄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저희도 있어요. 조사해보니까 조속 어르신들이 있어. 빈곤율 50%니까. 조사해가지고 노인 일자리.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G2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역사회에서 투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허위나 무인도덕 이런 분들 대상 한 사업인데 이제 바우처죠. 바우처 사업. 이건 좀 다릅니다만 다 중국에도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있을까요? 그럼 이제 자부담 일부 내고 하게 됩니다. 이런 사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됐고 2023년 기준으로
한국 노인 인구가 985만 명인데 보시면 약 11%가 노인 자기감 서비스 등급을 받았죠. 노인 맞춤은 약 5.5%. 예전에는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렇게 서비스 총량이 증가되고 있고 계속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까 재원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서 서비스 총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촌도 이 노인 장기간 서비스만큼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아마 노인 장기간 서비스 기관에서 일하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나라 좀 이렇게 왜곡되어 있습니다만 방문량 거의 정글이죠, 정글. 무한 경쟁. 네. 어마어마한 경쟁 상태에 있고 중앙으로 좀 몇 달마다 하나씩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좀 쉽지 않으니까 현재는 거의 저희 병마문도 11개월 면이 있는데 절반에 주간보가 만들어졌고 그 주간보가 옆에 면에 있으면 그쪽 이용하죠. 어찌됐든 이 노인 장기간 서비스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긴 했는데 노인 맞춤 돌봄이 시작이 되면서 사실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어찌됐든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이 내용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아주 밀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제가 얘기 넣어놓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늘 얘기했던 얘기인데 찾아보면 나오니까 여러분이 하는 사업하고 많이 중복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무슨 말이냐면 농림부의 지역 서비스 공동체 사업 또는 주민생활 돌봄 공동체 사업하고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이미 보건복지부에서는 하고 있다는 얘기. 약간씩은 다릅니다. 즉 노인 맞돌이나 G2 사업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 돌봄 공동체 사업을 할 수 있으시면 G2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맞돌은 못합니다. 그건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멸하면이 서울시 강남구가 이만큼 면적이 됐는데 멸하면 44제곱킬로미터 돼요. 인구를 보시면 서울시 강남구 노인구가 99만 명이에요. 올해 기준. 우리는 770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어마어마한 저밀도 분산도죠. 결국 이 노인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 효율성이 저하된다라고 얘기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자 이게 그게 이제 정책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나라 한국의 이 보건복지 사업을 책임지는 국장과장급들은 보건복지부에 한국 이런 얘기 한대요. 이제 박사들이 자문 때문에 가면 연구 사업 때문에 가면 농촌은 언제까지 해줘야 돼? 하도 안 해요. 언제까지? 또 이렇게 비효율적인데 돈을 집에 다 투입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이 제가 서비스를 총량을 늘리는 것이 정책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늘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라는 얘기가 아닌데 이것만으로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두 번째는 생활기반시설 정지효과 이거 뭐 아시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반에 심각한 상황에 이 내용은 어떻게 했냐? 인구감소 농촌지역의 기초자산 서비스 확충 방안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한희철이에요. 한국농촌경기연구원의 박사님입니다. 검색하다 나옵니다. 농촌경기연구원은 그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022년에 박사님이 조사해봤더니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지고 도시에 비해서 그 다음에 인구의 감소에 따라서 생활 서비스 임계 인구 즉 1100명 이하가 떨어지면 주소가 없어지더라. 임용실은 1500명 병원은 3200명 정도 돼야 병원이 존재하더라 이 말이에요. 조사해보니 이거 지역마다 다 달라요. 조사 지역의 평균값 정도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저희 멸하면은 1700명이잖아요 인구가. 이 중에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 1700명이면 세탁소 임용실 주소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멸하면 없다니까요. 멸하면 2010년에 이미 가입이 없어졌잖아요. 2010년에 저희 인구가 얼마였냐? 거의 1900명이었어요. 근데 가격이 없어졌어요. 식당은 있구나, 우리 쪽에. 제가 식당을 늘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하나 있었는데 하나 더 늘어났거든요. 네. 식당 주인이 저한테 고맙다겠어요. 열심히 활동해주라고. 제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업들이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어서 회의하면 오세요. 식당에 사니까 밥을 먹게 돼요. 그래서 그 식당 주인께서 너무 고맙다 했어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위원장 맡고 있다 했어요. 사무국장도 하고 있고. 제가 사무국장 부위원장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장 단장님,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 본회장님이
야, 의사 그냥 20달러 가시죠. 오케이, 잡아. 그러니까 저를 고맙다고 고맙다. 네. 쌀 맛있더라고요. 맛있어요. 네. 다행히 두 개가 있어가지고 옛날 하나일 때는 하나가 싹 갔는데 두 개가 생겨서 지금 한 번 가면 이쪽 거, 한 번 가면 이쪽 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연 현대 제가 보통 산업사회라고 하는데 현대 사회에서 이 농촌이 특히 인구 감소 지역 있는 지역이 사람이 살만한 곳이냐, 인간답게 내 삶을 살 수 있냐, 저렴한 노후를 누릴 수 있냐, 과연 그런 곳이냐. 저는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서 매우 취약한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그나마 대부분 보시면 베이비 부모 1세대와 2세대가 제일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는 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덜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도. 왜 얼마 안 남았냐면 제가 아마 그건 안 넣었던 거 잘 뺄 것 같은데 제가 75세가 되면 대략 20년 뒤에 나는 11배를 살 수 있을까? 이 상태로 가면 나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야. 왜? 아무것도 남지 않아. 이 상태로 가게 돼. 대개 75세 때부터 우리가 사회 서비스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노인들이. 국가의 공적비용이 100% 투입되거든요. 몸이 아프니까 힘드니까 누가 도와줘야 돼. 빨래를 해주든 청소를 해주든 반찬을 해주든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식민지를 겪은 6.25 이전 세대 어르신들은 일상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풍족해. 살만해. 어르신들은 주관적 만족도가 높아. 조사하면 필요한 거 없대. 아이고 나 옛날에 어떻게 사는 줄 아냐. 허리띠 졸라 매고 살아서 징한놈의 세상이다. 내가 진짜 말로 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 자 들으면 정말 역사책이야 전부 다. 장난 아니야. 박물관. 나한테 도망갔을 때 진작에 어떻게 버티고 살았어. 그러니까 지금은 감지덕지야 이 상황이. 밥도 준다가 그러니까. 근데 우리 베이비 부모 1세대와 2세대는 산업 문명의 혜택을 겪은 세대, 경험한 세대. 인터넷도 되고 할 줄 알고. 어디든지 차 끌고 나가서 뭐든 먹을 수 있고 놀러 다니고.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면적에서 살 수 있다. 75세 넘어서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떠나는 확률이 매우 높아져. 그나마 살만한 곳은 지금이야 건강하니까 이렇게 있으신 거지.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 근데 젊은이한테 들어오라고 그래? 그런 정책상을 만든 사람들한테 앞에 있으면 뭘 하고 싶어. 지 새끼도 안 내려. 다 서울에 살고 있어. 그래서 내려가서 자원봉사 헌신하래. 인생 원래 맨땅 헤딩 하는 거야. 부딪혀 봐야지. 그럼 우리 세대 때 얘기고. 그럼 누가 내려서 미쳤냐 네가 해라 그러지. 우리 젊은이 있잖아 그렇게 하죠. 20, 30대 애들이 네가 해라 하면 나한테 하라 가자. 이럴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 내려오려고 하면 저는 그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본 생활급여를 줘야 돼요. 중요하지 않게 다르게 표현하면 사회적 일자리, 의미 있는 일을 농촌에서 하러 간다고 하면 최소한의 생활급여와 주택을 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뭐 이재명 정부를 한다면 기본주택이 될 거고 기본급여가 되겠죠. 쉽게 말하면. 그 이제 뭐 공공임대주택 되죠. 일반적으로는 진짜 뭐 자가 지금 주는 건 아니니까 이걸 줘야죠. 줘도 할까 말까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건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은 정치인이 마음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고 어찌됐든 2008년 이후로 노인복지가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면서 노인 재가 서비스 양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으나 농촌에 살고 있는 노인들의 총체적 삶의 질을 고민했던가? 그러지는 않아요. 돌봄 공백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노인 장경 서비스, 나중에 노인 맞돌까지 나왔으나 그 서비스 하나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어르신. 더군다나 앞으로 베이비 부모 1세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1세대와 2세대 노인으로 지금 진입했고 1세대 55년생이 70세 됐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75세 이제 8세 넘어가게 됐을 때 우리 식민지 세대 몇 어르신처럼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으니까 찬물난다 이러지 않아요 이제. 그런 시기는 지났습니다. 갈수록 지나거든요. 그러면 이 총량 중심으로 제가 서비스를 늘리는 것 중심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겠냐? 어렵다. 결국은 그래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하자라는 것도 핵심적인 두 가지 같이 실천하려고 하는 거단 말이에요. 내가 주체적인 삶을 할 수 있냐?
여기서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내 결정권을 보장해 주냐? 내가 간장 하나 살라고 의비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걸 보장해 줄 거야 너희들이? 쉽게 말하면 제가 어르신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르신이 다 빙이 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20년 대 나는 어떻게 있을까? 내가 똑같은 상황에 있으면 내가 살까? 너무 우울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막 자꾸 드는 거죠. 그래서 존재적 삶이지. 그리고 내가 이웃들하고 더불어 살아야지. 관계 맺으면서. 그러려면 이걸 어떻게 보장할 수 있나? 이런 것들 고민이 많이 부족했지 않냐라는 건데 보건복지부는 어쨌든 총장 중심으로 갔고 농림부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갔죠. 근데 하나도 나아진 게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내용이 적어져 있는 겁니다. 서비스는 이용자 지원 방식이지만 여전히 공급자 중심 방식이고 어쨌든 공급자 중심인데 이걸 민간이 이양해놨어요. 물론 좋은 취지로 하는 분도 있어요. 오늘 오신 장기왕 기관 운영하시고 오셨는데 그 기관은 제가 좋은 뜻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도 배우러 가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물론 내부적으로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인 거니까 대부분의 장기왕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들은 다 민간 기관들이 많이 들어왔고 방문량은 거의 80%인가? 이 정도가 돼요. 민간이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수익 사업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분들의 관점은 뭐예요? 이윤 중심이야. 이윤 중심. 어르신의 삶의 질 고민할까 안 할까요? 100%안 나갈 수 없지 않았다. 그러나 훨씬 이윤이 높겠죠. 이윤이 중심이니까 삶의 질은 낮은 문제죠. 이윤이 안 돼? 삶의 질은 안 돼. 나 돈 벌고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사실 너무너무 심해요. 제가 장기화학 기관 서비스 지금은 거의 지금은 제가 안 들어가지만 초창기 장기화학 기관들 회의하게 가면 노골적으로 했던 얘기입니다. 그게 사무국장. 네. 예를 들어서 제가 3등급 어르신 모시면 30분 동안 다 목욕을 하는데 3등급 어르신 모시면 30분이면 가능해요. 다 시켜드리고 어떻게 하는까지. 근데 와산 상태 어르신 모시면 2시간 걸려요. 그래 그 사무국장 했던 얘기가 뭐라 했냐면 까놓고 얘기합시다. 노인 장기화학 서비스가 말 그대로 우리가 고객들 발굴해가지고 서비스 질 높여가지고 해가지고 돈을 벌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3등급 어르신 한 명 오시면 3등급 어르신 4명에 시간 4명 모시고 와상태 1명 2시간이니까 즉 와상태 1명을 모실 때 우리 4명을 모실 수 있어. 돈을 비교해보니까 3배가 많아. 돈은 수익거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전화 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1등급이세요. 아 차이가 다 찼어요. 어떡하죠? 서비스 다 일정표 한 달까지 다 찼다고. 한 달 뒤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데 3등급이 전화하면 바로 가겠습니다. 한데 그때 사무국장이 이제 핵심적인 거예요. 그 자리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극단적 케이스가 합니다만 이윤 중심이에요. 저희 영광군의 사회복지기관들, 장기화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매출 순위가 매일 올라와요. 다 올라옵니다. 저희는 1등부터 3등까지가 방문 요양만 하는 기관이에요. 방문 요양만 해요. 15, 1년 매출. 1등, 2등, 14, 뭐 이래요. 기존에 사회 서비스를 제공했던 복지법인들이 보통 사업이 모이에요. 왜냐면 정해져 있거든요. 노임 납도를 하면서 총량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런 식이 되는 거니까 결국 이윤 중심으로 가는 거니까 어르신의 삶의 질은 우리가 원했던 만큼 올라가지 않더라. 서비스는 표준화 규격화 되어 있어요. 그거 되어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희 기관에 있는 일이에요. 실제로 우리 할아버지들이 목욕을 시켜드리는데 예전에 안 그러셨는데 최근 할아버지들은 뭘 원하냐? 탕을 원해. 탕을. 목욕탕에서 한 30분 딱 풀고 싶은 거야. 저희가 탕을 못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로. 근데 어르신들은 탕을 원해. 목욕은 야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탕에서 갔다 가면 안 될까? 이런 거거든요. 다 달라요. 할머니는 더 해요. 이것도 어디냐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 다르니까. 이게 먹는 거, 있는 거, 씹는 거, 이게 훨씬 중요한 건 병원. 이거에 대한 욕구가 제일 높거든요. 그러면 이거 청차가 안 되래요. 이걸 어떻게 보장해 줄 거냐인데, 장기화 기관들이 어쨌든 시장에서 이렇게 민간에 이양되면서 돈을 최대한 많이 벌어. 시간당 얼마를 벌 거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이걸 다 보장해 주면 돈을 못 벌어. 그게 잘 안 돼. 물론 좋은 뜻을 가진 사람들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잘 안 되는 것도 사실 있는데 이거를 수익 사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들었던 얘기가 또 하나 뭐였냐면, 평당 수익률로 계산해야지. 쓸데없이 공간 많이 들으면 뭐해. 저희가 땅 엄청 많이 샀어요. 근데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평수는 엄청 높여놨거든요. 그러면 수익을 중심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뭐라 합니다. 다 놀고 있는데 저 땅 이렇게 조금 수익으로 계산해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까 해서 관건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문재인 정부 때 국가에서 공적 비용이 투입돼. 세금, 사회보험료, 일반 주세 투입됐어. 우리 돈이야 다. 그래서 자금적으로 이 공적 비용을 민간이, 개인이 사유화하는 걸 막고 싶어. 최대한. 예, 다 자기 돈 가져가니까 이 사업자가.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사회서비스원을 만들면서 이 사회서비스원에서 공적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서비스 제공하도록 하려고 했어요. 근데 결국은 실패했어요. 왜? 민간업자들한테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민간인 이야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이게 다 뒤에 연결됩니다. 내가 왜 얘기를 하는지. 세 번째는 아까 휴먼 서비스. 면대 면이잖아요. 온라인으로 하는 거니까 아까 말한 목욕 문제, 식사 문제, 병원. 나는 병원 좀 매일 내다 줘.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거를 규격화된 서비스로는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가 개입할 여력이 없어요. 왜? 이건 개인 대 개인의 계약 관계예요. 기관과 나의 계약 관계예요. 자, 저기서 알아서 하겠지. 이런 거예요. 그 지역사회가 무관심하게 되고 결국은 당장 도와줘야 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는 그냥 기관만 찾는 거나 면사보다 갖게 되죠. 근데 지역사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일 어떻게 참여시킬 거냐라는 건데 이게 이제 현재 우리 총량 중심의 제가 서비스 가진 한계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극복하자라는 거예요. 여기 오신 좋은 분들이니 이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정책사업 설명서와 문서에만 있어요. 민간협력. 우리가 보통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거버넌스. 그래서 민간이 참여해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자. 사업제도 발굴 한번 해보고 했는데 문서에만 있어요. 문서에만 있어요. 제가 그동안 19년 동안 수많은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별의별 위원회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떤 위원회는 1년에 한 번 모여. 어떤 위원회는 분기별로 한 번 모여. 근데 다 준비해와 결정해가지고 자 이렇게 합니다. 몇 번 문제 제기했어. 택도 없어. 네. 잘 반영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똑같이. 그래서 문서에만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서비스 관련해서는 돌봄 사회 서비스가 아까 말한 노인 장기하고 서비스가 대표적 케이스를 한다면 물론 노인 맞돌도 있습니다.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복지 관련된 것이 뭐가 있냐면 지사협이 있어요. 지사협 오셨더라고요. 네. 저희 몇 달 지사협이 있죠. 지역사회 보장협 있죠. 네. 그래서 민간에서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보자라고 만든 법인데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는데 그냥 이름만 올라갔죠. 지금은 그나마 개선됐다고 하지만 대부분 지역은 아직도 지사협은 그냥 분기별로 한 번씩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이미 다 준비해 와서 자 이렇게 합니다. 식사로 가시죠. 장어탕 한번 사주고 1년에 한 번씩 좀 비싼 것도 사주기도 하고 정식도 한번 사주고 이게 끝나요. 이게 왜 얘기하냐 우리 지금 이제 위원장이 됐는데 이게 우리 역할입니다. 우리 역할. 지금 현재 우리 지사협 위원장님을 제가 끊임없이 꼬셨어요. 형님이 위원장 하셔야 돼요. 대농이다 대농. 그 지역 출신이고 형님 같은 사람이 해야 된다. 어쨌든 드디어 그러고 하더라고. 알았다. 내가 할게. 그래서 그분이 이장 단장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11명을 대표하는 주민 자조조직이 번영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장 단장님 계신데 이분이 대장님이 두 분이 근데 우리 지역은 이장 단장님보다 번회장님이 더 높아요. 쉽게 표현하면 모든 사업은 번영이로 가요. 근데 늘 우리는 이장 단장이 아니면 번회장님이 지사위원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지가 사회적 당연지. 뭐 어떻게 결정했어요? 다 위원장님이 결정합니다. 다 결정하고 와요 이미.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지역사회 단체장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되게 여성단체가 대부분 다 들어오고 절반 차지하죠. 분회장님, 생활계 대장님 등등 여성의용 소방대장님 등등. 그러면 다 와서 이제 듣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위원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이 위원장 아니 위원일 때 제가 막 꼬셨을 거 아니에요. 옆에서 하나 붙이고 몰래 어떤 얘기를 했냐.
아니 11면에 이런 어르신이 많이 계시고 국가에서 이런 뭐 우리 편이냐면 노인 장기간 서비스 들어오고 맞돌 서비스 들어온다 하더라. 그러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라는 거 아니야? 우리 들어와서 뭔가 하라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11명 어르신 얼마인데 여기 장기간 서비스 받는 몇 명이고 노인 맞돌은 몇 명이고 국가 몇 명인데 이들이 어떤 필요와 욕구가 있는지를 여기서 논의 알려주고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게 해줘야지. 왜 장기간 기관 뭐 담당 팀장이 됐든 노예가 팀장이 나오느냐 이 자리에. 지역사회 보장 예비처라면서 한 거예요. 제가 꼬드겼거든요. 하나. 당황한 거예요. 면장이네요. 복지팀장이에요. 그러긴 한데요. 얘기해가지고 데리고 오라 가라고. 그분이 반응이 세거든요. 지역 출신에 대농에 계급제가 5개 있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팀장님이 저는 영광읍에서 와요. 영광읍의 큰 복지법인에서 맞돌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11면의 생활지원사가 12명, 노인 맞돌 대상자가 176명, 강령 기준. 그러니까 거의 모든 면에 온단 말이에요. 하면 그래서 연락한 거예요. 공무원이. 이렇게 해서 지사위원들이 궁금하다 하니까 역할을 찾겠다 하니까 좋은 일 아닙니까? 와서 좀 알려주십시오. 상황이 어떠한지. 당황한 거예요. 법인에서. 뭐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주사위원도 올해 공무원이. 내부 논의해서 연락드리겠대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안 왔죠, 당연히. 안 왔어요. 무슨 상황이 아니에요. 오, 예. 간이 크다. 네. 군에서 이걸 꼭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뭐 노인받도 서비스 못 할 거야. 기관에서 뭐 신청 못 하게 그러지 않아요. 이거 꼭 참여해야 돼.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하면 좀 가나 말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가서 거기까지 가서 우리 면사무소의 복지팀장이 우리 뭐 이래서 분청 담당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당신들 말을 들을 필요 없고 우리 정보를 교환할 필요가 없어. 이런 것도 있는 거고 물론 이런 것도 있겠죠. 우리는 전문가인데 주민들이 뭘 알아?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안 옵니다. 그래서 2년간 시행했는데 결국 안 왔어요. 그래서 한 번도 온 적 없어요. 한 번은 온다고 했어요. 식사를 다 하자고 그러면 인사를 하자고. 네 했는데 안 왔어요. 위에 센터에 못 가게 한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도시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지. 농촌은 특히 89개 인구함도 지역, 읍면 지역은 여전히 분절되어 있고 칸막이가 성행하고 있어서 우리 통합적으로 하자는 얘기잖아요. 지역사 통합돌고 사실 그거 관련된 내용이니까 지역사 통합돌고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냥 국가는 잘 안 돼? 또 안 돼요? 재정을 늘리겠습니다. 늘려요. 그래서 또 프로그램 만들어서 서비스를 계속 보냅니다. 프로그램 많이 써요. 무한 반복해서. 저희들 사회복 공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런 내용. 그래서 국가가 이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늘리는. 근데 결국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앞전 제도나 정책인 문제가 있으면 이걸 개선해야 되잖아요. 이건 그대로 두고 또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보 한다고 하니까 내년에 통합돌보법 발효되잖아요.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공무원도 모르는 거예요. 담당 공무원도 몰라 그게 있는지. 이게 보건복지가 만들어지고 농림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각종 부처에서 다 만들어서 내려오고 있어요. 전라남 도에 인구정책실 사무관이 아니 서기관이 사법서기관이 저희 여민동을 찾아왔어요. 인구정책 서기관이. 그래서 A3 용지에 전라남 도에서 통합돌보법이 발효되기 전에 어떤 사회 서비스를 할 것인지를 다 만들어가지고 12개를 만들어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A3로 딱 보여주면서 자문적으로 만들어왔다고.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어떻게 하면 현장가에 들어가서 잘 작동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단 방법 딱 하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지사협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지사협. 이미 법으로 만들라고 했고 법도 있어. 다 만들어졌어.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민간 조직이 어디가 있을까 물어보면 또 민간 조직 만들게?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 지금 각종 민간 조직이. 근데 나 아까 형식적이야. 행에서 오라고 와. 안 해. 근데 지사가 어쨌든 형식적으로 1년에 4번 하고 있고 그나마 잘 하는 데는 위원장이 깨어있거나 아까 어쨌든 그런 위원장들이 있으면 일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새로 만들 게 어디로 오면 되냐 그걸 가지고 현장으로 올 때는 지사협으로 오면 돼요. 이 지사협의 역할만 강화하면
많은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지사협이 직접 수행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럼 어떤 역할을 누가 할까요? 지역에 있는 생활돌봄공동체가 그 역할을 해야죠. 그럼 여러분들 생활돌봄공동체에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사위원으로 들어가야죠. 그걸 알아야죠. 신청해야 돼요. 신청.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저희 멸함면도 위원장님 알아서 결정했어요. 한 번씩 박아야 됩니다. 그때는 참으면 안 돼요. 제가 제대로 받았어요. 위원장 오세요. 위원장님 갈 때까지 저를 정말 싫어했어요. 어차피 1년 뒤에 갈 거잖아요. 혼자만 있어. 가든가 말든가. 곱대지 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미 결정해서 이장 단장님을 위원장으로 선정해가지고 데리고 왔어. 데리고 와가지고 자 이번에 우리 위원장님은 이장 단장님 하십니다. 괜찮으시죠?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 거예요. 제가 손 들어가지고 미리 다. 다 결정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럼 거기에 있는 분야의장 생활계에서 의용 소방 대장부터 시작해 다른 분들 뭐라 할 것 같아요? 네, 진짜 지역 선배고 형이요. 오빠고. 그나마 그래요. 맨날 만나니까. 근데 한다는데 거기서 왜 마음대로 결정해서 하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제가 흔들고 아니 위원 신청 받아가지고 오면 위원장은 여기서 호선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한테 기회는 주셔야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만듭니까? 저하고 이장 단장님 친해요. 맨날 도와주고. 이장 단장님 사모가 권씨예요. 제가 권씨잖아요. 같은 집안이에요. 주민공파. 그러니까 볼 때마다 그래요. 아, 권씨는 우리 이장 집안에 똑똑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위원장님이 저하고 단장님하고 갈등 관계 놀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내가 마치 이장 단장님 싫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무력화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답답하네. 몇 년 한두 번도 아니고 당황해가지고 아니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 해줘야 됩니다. 네. 갈 때까지 저를 괴롭혔어요. 근데 이리로 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 그렇게 안 합니다. 그 다음 현장 오셨을 때는 와서 현장에 결정했고 그럼 저는 작업을 해야죠. 형님 가셔. 손 들어. 그래가지고 그분이 되신 거예요. 잘합니다. 잘해. 관심이 있으니까 지금든지. 어쨌든 그럼 들어가야 됩니다. 어쨌든 지사협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노인돌봄 서비스의 경직성이나 분절성 칸막이 여기에 뭐가 결합됐냐? 앞에 있는 분절성 경직성 칸막이는 도시에도 있어요. 똑같습니다. 근데 농촌의 특성과 결합해서 어떤 특성? 극단적인 압도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 엄청 땅덩이 넓은데 인구수는 좁고 이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의 특수성이 결합되면서 더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돈만 끝에서 투입돼 아까 보호목적 국장이 그런다 했잖아요. 언제까지 투입해야 됩니까? 사람도 안 사는. 그래서 결국은 농촌은 돈을 줘도 어차피 비효율, 현금감 떨어져. 돈 줘도 안 돼. 라는 거고 각종 지표를 보면 농촌 살아나가는 곳이 아니야. 안 좋게 나오니까 지표가 계속 이런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국가의 어떤 표준적 사회보장 체계가 농촌에는 잘 적용이 안 돼요. 농촌에 사는 주민도 똑같은 국민인데 농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그 피해를 우리가 언제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 내잖아요. 조세. 사회보험도 내잖아. 낼 거 다 낸단 말이에요. 농촌에 돈 버는 도시에서 100만 원 버는 사람은 농촌에서 100만 원 버는 사람은 농촌에 100만 원 사람 덜 내나요? 똑같아 내는 거예요. 기준은 똑같다니까요. 근데 상황이 더 안 좋잖아요. 그럼 국가가 어디에 농촌에 특히 89개 인구 감소 지역에 지분배를 강화해야 돼.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결론은 어떻게 해요? 돈 드니까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빨리 나가. 그래서 결국 국가의 책임성에 농촌 관련 한계가 노출되고 있는 거다. 이게 반복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 책임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국가에 있는 거예요. 국가에. 네. 아무튼 국가 행정 얘기하면 어제도 화나가지고 참아야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기술이 많은 거예요. 공무원 안 계시죠 여기? 공무원 안 계시죠? 계신가? 55번 했는데. 와.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농촌장을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촌에서 인간 남삼을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농촌은 89의 인구 감소 지역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농촌을 해버리면요 수도권의 농촌이 아니에요 사실상. 그리고 소재지, 읍, 중심지, 영광, 읍, 영광으로 보면 거기는 우리 읍면 단위가 훨씬 다르죠. 그래서 최근에
농업, 농촌, 농민의 개념을 다시 정리한다는 얘기 자꾸 논문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다 하나로 범주할 수가 없다. 여기로 나가야 된다. 왜? 그래야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소재지 임하고 분단이 임하고 어떻게 안이 읊는다냐고 똑같은 정책을 펼치냐고 하는 거예요. 다르게 가야죠. 그래서 이런 얘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자꾸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정림부에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자 주민생활도움공동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빠는 지금은 제가 좀 말이 빠르죠? 잘하려고 막 열정을 갖다 보면 빨라져가 더 못해지고 차분히 해야 돼. 많은 걸 막 전달하고 싶어서 욕심내고. 이해는 되세요? 네. 지역사회주도 돌봄까지 하다 보니까 아는 내용을 막 얘기하게 되네요. 이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역사회주도 돌봄까지 그 얘기 안 해요. 다른 거 있어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15분에 끝내고 밥 먹으러 가자 치니까요. 그냥 끝내서 지린다 하고 잘겠습니다. 지린 다음에 물어볼 게 있으실 것 같은가요? 예. 아, 그래요? 시간. 네. 주민생활도움공동체, 옛날 지역서비스 공동체 사업 하신 분들과 아직 안 하시는데 해볼 생각도 있으시고 또는 한번 봐보고 오신 분도 계신 거거든요. 이제 그 수준을 설명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에 좀 낼 것 같고, 요게 윤석열 정부에서 만든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계획입니다. 왼쪽에. 그런 측면에서 주민생활 돌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자, 보시면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 가능한 복지가거든요. 약자부터 촘촘하게. 정책이나 제도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편적 권리를 더 많이 강조하느냐, 또는 약자 중심으로 좀 더 강화해야 되느냐, 이거는 학자와 나누기 다 달라요. 같은 진보 내에서도, 같은 보시는 다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어찌됐든, 이렇게 사회보장 기본 계획안을 냈어요. 2024년부터 작년부터 8년까지. 아마 이적인 정부는 좀 더 계획적인 정부니까 수정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정부는. 보시면, 왼쪽에 세 개가 나눠져 있죠? 목적이 있으면 핵심 목표 목표는 세 개로 나눠야 되는데, 왼쪽은 딱 보시면 약자 복지거든요. 한국의 사회보장 제도는 3대 사회보장 제도로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공공부조 또는 공적부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되게 현금, 뭐 의료급여제나 생활급여제나 이렇게 해서 그 쉽게 말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주민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그게 공공부조, 공적부조예요. 왼쪽에. 가운데는 딱 보이면 사회서비스 보이시죠? 네.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법률적 지위를 획득하고 나서 계속 하고 있죠. 이제까지 사회서비스예요. 보시면 다 내용 쭉쭉쭉 적어져 있어요. 세 번째가 다음 세대와 상생하는 사회보장 해가지고는 사회보험. 그래서 이 세 개의 영역에 합쳐서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니까 뭐 종류는 다릅니다. 어차피 복지국가니까 이 세 가지 걸로 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여기에 조세와 사회보험료가 투입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다 보호복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물론 이제 뭐 여성가족부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 보편적 권리예요. 비배제성, 비경합성을 보통 표현합니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아요. 경합할 필요가 없어요. 왜? 보편적 권리입니다. 왜? 우리 돈을 내고 있어. 세금. 성인이 돼서 노동을 하면 세금을 다 내고 있죠. 그러면 누가?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제도는 일반재소와 사회보험료라는 차원으로 국민의 보편적 권리를 누가?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다 이거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생활 돌봄 공동체 사업은 국민부의 사업은 대략 어느 쯤에 위치해 있을까? 굳이 얘기하면 사회보장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주민 또는 지역사회 공동체로 활용해서 국가가 미처 해결하지 못하는 일상의 사회 문제를 해결해주는 보충적 의미입니다. 보완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의 이 사업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현 시점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보완적. 그래서 이 주민생활 공동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역할을 하신다고 보고 국가나 시장이 담보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역할을 분담한다라거나 못하는 부분에서 파트너십. 국가가 하는 역할에서 파트너십? 그거 아니에요. 국가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럼에도 못하는 영역이 있으면 주민생활 돌봄 공동체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부처별로 다양한 사업들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보충적, 보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보족성 이런 말 쓰거든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 역할이에요. 물론 보건복지부는 이런 걸 하는지도 모릅니다. 높은 분들은 알죠. 관련돼 있거나. 네. 본인들이 담당하거든요. 네. 국가사회보장 체계 내에서 자기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부 좀 부족한 거 가지고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어찌됐든 그래서 우리는 보충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생활도움 관련해서는 오늘도 보니까 업무 가이드 매년 업그레이드 되고 있더라고요. 네. 좀 달라지고 있어요.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농촌 지역에 부족한 사회 서비스를 발굴하고 사회복지계는 약간의 논점은 있습니다만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이제. 쓰지 않아요. 이거는 2012년 전까지 썼던 언어예요. 지금 다 사회 서비스가 나옵니다. 알고 계세요? 예. 예. 복지계 종사의 장사자들 앞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하면 옛날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모를 수도 있습니다. 분들도. 그래서 발굴해서 농촌 주민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경제사회 서비스 정말 지원 활동이다라고 했고요. 어떤 거를 부족합니다. 국가나 시작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방식은 어떻게? 주민들의 자발적 연대와 협력의 방식. 자발적 연대와 협력의 방식.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그렇죠? 정말 어려워. 어떻게 자발적 연대를 시킬 거냐? 협력을 시킬 거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발성. 그래서 어떻게? 주민들이 어떻게? 제일 중요한 말 뒤에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뭐 어떻게 알아? 네트워킹. 이게 핵심입니다. 네트워킹. 공동체를 구성해서. 이 공동체란 말이 워낙 개념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느슨한 공동체, 느슨한 네트워킹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전 뒤에서 제가 생각하는 공동체 얘기할 거거든요. 자세히 얘기하고 그냥 편하게 생각해 주세요. 네트워킹.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즉 주민생활 돌봄 공동체에서 일하는 인건비를 받고 일하는 돌봄 반장님은 뭐 하라는 거냐?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얘기 아닙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인의 역할은 뭐냐? 조력자, 촉진자, 옹호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서비스 제공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가급적이면 뭐 어떻게 이외의 기관들을 엮어내라 이거예요. 판을 만들어가지고 다 모이게 해서 논의해가지고 지역의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역할을 맡게 할 거냐 논의한다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죠. 돈을 300을 줘도 어려운 일인데 해본 사람 압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공무원 다 싫어가지고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모여서 이렇게 서비스 수요도 발굴하고 연계도 하고 계획도 하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서비스 수요 발굴 서비스 연계 계획이 얼마나 어려워요. 사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케어 매니지먼트 이게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지역사회 통합. 그게 돌봄 관장한테 지역사회 통합 돌봄 하게 되면 나중에 케어 회의라도 돼야 되고 지역에 대한 수요도 하고 계획도 하고 연결도 시켜야 되고 해요. 케어 매니지먼트를 도입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도로관장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근데 지역사회 통합도로는 한다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면 농림부 이 사업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지? 고민해야 돼. 왜요? 이거는 보완적 의미가 돼요. 보건복지부는 이거 생각해서 안 된다고. 자, 조직 형태는 다양하게 있죠.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생활보험 서비스 이런 것도 있어요. 보건비료, 생활보험, 교육문화, 정교육 이런 것도 있죠. 제게 부족한 것들 하나도 이 중에 어떻게 직접? 아니요.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조직을 발굴해, 할 수 있는 사람 개인을 발굴해서 제공해달라는 거예요. 즉, 지역 A라는 행정위에 김모 할머니가 있는데 이 할머니가 보건들이 어떻게 필요하대. 그럼 이걸 할 수 있는 데를 찾아. 그래서 거기에 하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일정 정도의 봉사를 줄 수 있죠. 활동비 정도. 얼마를 계산하든 간에. 그래서 이런 것들 연결시키는 게 도로관장의 역할입니다. 돈이 없어서 하게 되겠지만, 근데 자기 가고 돈을 받아 귀찮아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역할을.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도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G2 사업을 연결해가지고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아예 그냥 명칭이 주식회사, 동행, 이름 주식회사 동행이야. 봤더니 주 사업 중에 하나가 교육원 동행 서비스. 도시는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자부담이 있거든요. 일단 뒤에 보여드릴게요. 얼마 정도. 그래서 나머지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는 거예요. 조세를.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농림부의 주민생활돌봄공동체만 있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도 있고 다른 부처들도 엄청 많고 방역단위 사업도 엄청 많거든요. 올해 농촌 운전단위는 소지를 제외하고는 할 사람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관심 갖고 보셔야 돼요. 주민생활도움도 상관하는 게 아니라 지투 사업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다만 지투 사업은 지자체 소관이에요. 지자체.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 봐야 되는데 저게 좀 달라요. 지자체마다. 지자체가 결정하거든요. 그러면 공고 뜨면 예를 들어서 해당 공무원하고 친해야 돼요. 공무원하고 싸우면 안 돼요. 네. 본수님 욕하면 안 돼요. 네. 본수님 욕하면 뭔 상관 있어? 이건 다른 사업인데 될 것 같아요? 잘 안 됩니다. 본수님 다 기억하고 있어요. 누가 나 욕했는지. 네. 그러니까 본수님 시작도 그랬어요. 시작인 걸. 무슨 그렇게 아니라 어찌됐든 다 이거 지자 관련돼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도시는 그렇다 쳐요. 보셨죠? 강남마도 9만 명이라고. 네. 우리는 몇 명이요? 770명. 11명 기준으로. 그러면 이걸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매우 어려워요. 인구 감소, 과소의 문제, 고령화가 농촌 위기가 직결되는 이유는 아까 뭘 때문에 했어요? 경제 문제예요, 경제. 총 수요가 감소, 수요. 아니 자본주의 경제에서 수요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수요가 있어야 수익을 창출하지. 수요가 없는데 어떻게 시장이 철성한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시장 방식이 철성한 이유는 수요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수익이 안 돼. 10,000명은 내가 도움이 되는데 100명 갖고 뭘 되겠냐라는 거예요. 병원도 저도 의료사회를 만들고 싶은데 그래도 5,000명이 있어야 되는데 의료사회를 만들려면 마을 주치기도 하고 싶고 한단 말이에요. 의사선생님 모시기가 어렵지만 한다고 하면 그래도 그 규모가 얼마예요? 5,000명. 병원 의사도 우리나라의 의료수가 체계 내에서는 5,000명 정도 돼야 병원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어려운 거죠. 의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서 수요를 발굴해가지고 여기서 수익 창출한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예요? 이 고민은 누가 해야 돼요? 국가가 해줍니까?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고 하라는 얘기예요. 네, 수익을 창출해서 이걸 해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죠. 쉽게 달라질 수 없는 거예요. 저희는 당연히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라고 합니다. 네. 더 이상 우리한테 약간의 공사료로 헌신을 강요하지 마라. 저는 기본 입장이 겁니다. 네. 그런데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해요. 네. 국가에서는 어쨌든 소멸돼가는 음료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관심이 없는 일 뭐 때문인지 아시죠? 뭐 때문이시겠어요? 아마 정책론
뭐 사회복지를 하셨든 다른 거 하셨든 간에 정책론 배우면 나옵니다. 그게 나오는 내용이에요. 결국은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표가 안 되거든요. 표가. 네. 이 정책론이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한 말이야.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고민하셔야 되고, 주민생활도로 공동체, 지역서비스 공동사업 뭐 이것뿐만 아닙니다. 다른 거 마찬가지긴 한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지역의 핵심 조직 또 핵심 리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질 높은 관계를 만드는 거. 이게 핵심, 이게 우선이에요. 사업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역 내에서. 그래서 왜냐하면 보조를 받는 사업이잖아요. 보조를 받는 순간 속된 표현으로 배가 아프다 하잖아요. 배가. 네. 그러면 면밀히 본다. 제대로 한다냐? 좀 잘만한 사람이야? 영향 있는 사람 맞아?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덜어줄 수 있는 우군이 필요해요. 근데 뭐 발언력이 센 사람, 지역사 리더, 조직 이런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그런 친한 분이 계시면 그분하고 잘 얘기해서 그분이 내 우군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분만 저도 돌아서면 안 되니까. 예. 이게 사람 세상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가게 하나 오픈했는데 잘 되려면 영업 필요하잖아요. 사실 똑같아요. 나 이런 거 싫어해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마셔야 돼요. 예. 국가도 날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국가에서 보고 했는데 안 되네? 안 되겠다. 이사 없애자. 이렇게 될 거예요. 없애는 한순간입니다. 이거. 그렇게 없애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친해지께서 이게 쉽진 않아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2017년에 행정을 만나고 지역사 리더를 만났어요. 그게 쉬웠겠습니까? 얼굴 척박하고 거예요. 척박하고. 네, 목적이 분명히 했거든요. 뒤에서 얘기할 건데 목적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충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얼굴이 척박할 수 있습니다. 가서 만나야 돼요. 제가 번영, 저희는 주민자치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가장 큰 자조조직은 번영이에요. 이장, 단장, 생활분야회장, 생활개선회장, 의용소방대장, 생활지도자 회장 다 이 번영에 들어와 있어요. 다 협의되고. 네. 그래서 이게 제일 큰 조직이에요. 다 계급자 5개씩 있어요. 기본이나. 네. 이 조직에 나들이를 가요. 매번. 저는 이쪽 출신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평생 못 들어가요. 농사도 짓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역에서 10년 가까이 친하게 지내는 형님들, 우리 연민농단 후원자들 만나게 돼요. 젊은 이장들한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 지역 문제 얘기하면서 제가 꼬셔 몇 가지 얘기했거든요. 야, 당신들 고향인데 10년 되니까 친해졌다고. 내 고향도 아니고. 내가 가면 10년 뒤에 망할 것 같은데. 왜 불 거냐고. 젊은 사람들이 그래봤자 50대인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거 우리 나라랑 한번 활성화하면 시키지 않겠어요? 한번 살려봅시다. 근데 10년만 합시다. 60대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형님들한테. 동의했어요. 이렇게 싸가지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공손하게 했어요. 친절하게. 그래서 그래 앞에 보자 한 거예요. 행정도 만났고. 근데 그러면 번영이라는 조직하고 가까운 그 대장들이 있단 말이야. 다 60대, 70대들이 저하고 계시니까 번영의 하계 수련회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그래서 좀 안면을 타야 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미리 하게 됐더니 하계 수련회 와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자. 괜찮아요. 다 오는 거야. 원래 주민 대상이 원래는 30명 가거든요. 30명 누가 있겠어요? 와라가죠. 다 그 사람들만 있어요. 일반 주민은 없는데 원래 주민들도 개방을 해놨어요. 오라고. 제가 샤바가고 갔습니다. 아침에. 근데 오라는데 형님이 늦게 왔어. 9시 반인데 한 55분이 오더라고. 저는 일찍 갔을 거 아니에요. 혹시 모르니까. 갔는데 그 번역 임원들이 지역사회 다 원주민이에요. 분들이 자네는 뭐하러 오는 거야 여기? 아니 뭐 하계실을 갖춘다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어서. 그래? 누가? 아니 저기 이장님께서. 그래? 알았네. 다들 다 쳐다봐라. 조시 여기 왜 왔다냐. 정말 민망하더라고요. 진짜 모르는데. 잠깐 가요. 따라간 겁니다. 따라갔고 결국 내려서 제가 막둥이잖아요 당연히. 열심히 접시 날렸죠. 필요하세요. 나르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접박하고 들어간 거고, 제가 이제 번영의 사무국장을 맡게 됐어요. 그 젊은 이장이 추천해가지고.
제가 살리자 하니까 야 살려면 본인이 들어가야 돼. 우리도 이번에 다 들어가기로 했어. 그 형님 들어간대 이제 막둥이 임원으로 분과장으로. 그래서 그럼 네가 역할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저를 사무장 추천한 거고 새로운 번영님께서 저를 들어오라 한 거예요. 하자고 그러면 번영 총회 때 아까 11명 활성화사업 10년 하자고 그걸 통과시킨 거예요. 10대 3으로 통과됐어요. 3은 반대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반대했어요. 근데 그때 그 끝나고 나서 그때 지사위였는데 지사위원장이 이장 단장이었어요. 네, 그분이 원래요 지금 형님 가장 큰 형님 중에 한 명이에요. 가장 분수하고 친하고. 네, 그분이 위원장인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 모였는데 그 자리에 공무원들 지역사 리더 모였는데 뭐라 하더라 저한테. 저도 지금 지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니까 아니 오시들 이제 아들뻘이니까 아들뻘이 네가 번영의 사무국장을 왜? 다 있는데 그 자리에 이 새끼 계급장 욕심이 많네 이런 데 들어가고 사무국장이 하고 있고 말이야 막 앞에 서서 막 쪼는 거예요 제가 옛날 20대 30대 같았으면 바로 그냥 입으로 나가치기 걸 거죠 근데 어떻게 했냐 한 번만 봐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위원장님의 그 우려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뭐예요? 자판 깔고 새끼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자리에 제 우분이 있었거든요 공들은 너무 제 대놈 발음 세고 성격도 아주 센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부위원장한테 삿대질을 잡고 나갔어요 나가서 말겠어요 네가 뭔데 네가 형님은 다냐 내가 추천했다 형님답게 해야지 깜놀어 다 와서 말고 위원장이 만나고 그 위원장 도망갔어요 결국 도망갔는데 그 다음 이달 못했어요 대장은 정사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나중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성공시키면서 볼 때마다 칭찬하시죠 볼 때마다 난 자기가 못할 줄 알았는데 다 돼? 고생했네요 이렇게 와서 해줘요 그래서 딴 얘기 하시지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연민들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냥 뜻이 좋아서 가치가 있어서 가서 팍 돌직구 날리면서 박은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인사하고 잘해보겠습니다 하고 우려를 시키고 이런 얘기 한 겁니다. 왜냐면 기존의 지역사에서 만들어진 규범이 존재하고 그들의 정서와 문화가 있고 수십 년간 만들어진 리더십이 있어요. 그들의 리더십. 두 분은 기득권이라기도 하고 토고라고 하죠. 근데 그렇게 접근해서는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농촌에서. 아시잖아요. 강력한 질서가 있어요. 가랑비용 어쩌듯 일어나는 마음의 진화가 필요합니다. 천천히 바뀌는 거예요. 천천히. 그래서 사소한 것으로 효능감을 줘야 돼요. 그분이 봐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 되네 이것이? 이게 좀 의미가 있네? 근데 이게 정말 가랑비 어쩌듯 일어납니다. 그럼 누군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력자, 촉진자의 역할이고 필요할 때 농어도 하는 거죠. 그래서 돌반장은 어쨌든 정책사업 보조사업을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건복지 사업이 아니라 이미 농촌 몇 단위에는 보건복지부의 사회사업 전달책 다 만들어져 있는데 보충적 의미로 들어가는 거니까 기존의 주류에서는 나쁘게 하면 기득권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본 거죠. 돈을 모으고 그러니까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인 거예요. 다만 공무원들은 몇 단위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이게 농정과 사업이고 저희는요 내려오면 농정과는 면으로 어디냐 산업계예요. 산업계는 주로 무슨 일 합니까? 되게 농업 일이에요. 농업 관련 일. 그러니까 이런 데 사업은 왜 또 우리한테 보냈다냐 저 복지팀한테 보내지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무원들 만나서 우리 사업을 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역의 주민들 친한 공무원을 만들어서 그분들 통해서 하나씩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나는 이미 있어? 그걸 하는 거고 난 이미 이원이야. 그럼 이원하는 건데 물론 지사회에서 갑자기 농림사업 올릴 수가 없어요. 왜? 지사회에서 회의는 팀장이 하거든요. 보건복지부, 방목복지 팀장이. 그럼 방목복지 팀장이 갑자기 농림사업 넣으면 좋아하겠어요? 꺼내지도 못합니다. 넣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고 친해지고 나서 적절한 시점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진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또 별의별이 생깁니다.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예. 대개 이런 지역 내 봉사활동은 다양한 거, 김치, 반찬 배달, 제공 이런 것도 있잖아요. 청소, 여성들이 중심이거든요. 여성단체, 그게 세계 여성단체가 있잖아요. 그럼 세계 여성단체마다 5개 달라요. 다, 이 지역사회에서는 다 자부심 있는 분들이에요. 안타까워 했어, 내가. 자기들 이름을 올려야 돼, 늘. 위에다가. 근데 뭔가 새로운 사업이 없대. 뭔가 뒤에서 뭐 말이 나와. 발언이 누가 말해. 바로 죽여보죠.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여성단체 임원들이 복지팀장 만나고 면접 만나가지고, 아니, 뮤족이랑 같이 하냐고. 하지 마. 여기 하면 된다고. 있다고, 우리.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사소한 걸로 시비 걸기 시작합니다. 뭐가 결산이 안 맞는 것 같다라는 둥, 이 돈은 갑자기 어디서 왔냐라는 둥, 국가일동 받은 돈 아니냐라는 둥,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해요. 우리 그거 담당하는 여성이 있거든요. 그거 다 고개 숙이고 들어간 거예요. 끊임없이 해명하고. 연락 안 해도 다 회의 끝났어요. 밥 먹으러 갔는데 걔가 빼버려. 자기끼리 먹으러.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럽니다. 근데 그 시간이 걸린다는 시간.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이걸 어떻게 개혁하거나 뭐 어떻게 받아가지고 뭐 바꾸겠다고 불가능. 지금 했어. 물론 여기 계시 여성단체 회장님 계시면 가능할 수 있어요. 쭉 그리고 갔습니다.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 중요한데 가급적이면 공적 조직에 들어간 걸 추천드려서 그래서 지사들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전히 관리사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러나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최소한 요즘은 공모를 해요. 신청을 받아요. 한 2, 3일 정도. 근데 신청을 받으면 안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센터 들어가야 돼요. 써서 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낸다고 되면 그지 않아요. 여기서 결정해요. 보고. 내전. 네, 그렇죠. 내정자가 있습니다. 다만 시도를 해야 된다. 친해지면 저 친구 보면 잘할 것 같아 하면 당연히 그러게 됩니다. 꼭 공적 조직에 들어가고 지역사회 조직도 들어가서 역할을 해라. 처음에 어쩔 수 없다. 걸려야 되면 닦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고민해 왔을 것들이에요. 고민하시겠지만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공부도 하셔야 되지만 나는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거야. 목적이 분명해야 돼. 그래야 얼굴이 첫방갈 수 있어요. 목적이 불분명하면 첫방 못 갑니다. 내가 도대체 내가 이렇게까지 비굴하게 해야 되는 건가? 저 나쁜 것들인데 저것들 못 뽑아야 되는데 이렇게 싹 가지면 이게 뭐가 거든요. 그래서 목적이 분명하면 나머지 한참 일이 돼요. 참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의지 실현, 자아 실현의 과정인지 내 마음속에 있는 선한 의지를 발현시켜가지고 뭔가 지역사회를 더 좋은 삶터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업인지 당장인지 장기적인 데든 간에 내 먹고 사는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의 확장인지 등등등 있으실 거 아니에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물론 좋은 뜻이 기본인데 좋은 뜻만으로 살 수 없잖아요. 불가능하니 특히 농촌에서.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왜 하는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로드맵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냥 나는 좋은 일 공동체 사업하고 싶어. 공동체 프로그램 5년 뒤에 끝나면 5년 뒤에 끝나면 다른 사업도 신청하면 됩니다. 엄청 많거든요. 1,000만 원, 5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사업 신청서 받아서 하면 되는 건데 그거는 생업하고 관련 없기 때문에 가능하죠. 또 하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정확히 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망합니다. 네. 과욕이에요. 과욕.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나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천천히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사업, 이 서비스, 이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제가 아까 얘기했죠. 네. 경제 문제의 기능. 이거를 말하지 않고 하는 것은 가짜다. 믿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뜻을 가져도 실상 내 삶을 이어갈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마련해야 돼. 이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좋은 뜻은 편치돼. 그래서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꼭 고민해야 되고 5년 뒤에 우리는 이 사업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까. 좀 더 크게 가면 이걸 통해서 지역사회는 어떻게 바뀌면 좋을까.
이것이 그림이 분명해야 참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참고. 앞으로 별의별 일이 다 생길 거거든요. 자존심을 상하고. 네. 그러나 목적이 분명하면 덜 흔들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런 거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자, 하실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 내가 대신에 해준 서비스 기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아까 와서 특히 돌봄 반장님은 가덕지는 직접 서비스를 안 해야 돼요. 웬만하면.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지만 하나의 서비스가 있다고 한다면 서비스가 예를 들어서 1, 2, 3 이렇게 거쳐서 이루어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공유 공간에서 반찬을 만들기로 했어. 반찬의 수급부터 시작해서 와서 전처리 과정부터 시작해서 요리해서 담고 포장해서 가방에 담아가지고 어르신들에게 갖다 드리고 갖다 드리는데 또 회수해서 다시 설거지하고 이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만 해도.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죠, 당연히. 예. 전체를 내가 할 수는 없다라. 해서도 안 돼요. 어렵고. 인정 못 받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서비스 제공하는 기계, 서비스 제공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잊어먹지 마셔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고 우리보다 주선하고 거드는 사람, 조력자, 촉진자다. 돌봄 반장님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걸 잘하면 나중에 역량이 축적되잖아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농촌 면담까지 내려올 때 그분이 케어 매니지먼트가 되는 겁니다. 역량이 사람 찾는다고 했을 때 물론 자격 조건 따를 수도 있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따라가라, 요양보 자격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런 현장 경험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서로 돌보는 관계를 향상할 수 있도록 구실을 만들고 공간을 창출하는 겁니다. 이 공간이 우리 집 공간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판을 만든다고 말이에요. 모일 수 있도록. 다양한 구실을 만들어가지고 차를 마시든 빵을 만들든 족구를 하든 다양한 방식으로 판을 만드는 거예요. 구실을 찾아가지고. 왜? 모여야 되잖아요. 모여야 뭔 얘기를 하니까. 일일이 찾아가서 하는 것도 할 수 있는데 그럼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일일이 만나면요 100번을 만나야 돼요. 왜? 한 번 말하다가 A란 분한테 A란 분이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A라는 지역사 리더가 기억할까? 내가 했던 말을 이렇게 못합니다. 나도 잊어먹어버려요. 아 네가 그때 그런 얘기 했었냐? 나는 이런 얘기인 줄 알았다?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돼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이 역할이라는 거고 노인 문제가 해서 노인이 핵심이니까 아까 가만히 계시면 제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노인이 시해받는 대상, 천덕꾸리 노인, 늙은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게 노인을 바라보는 관점, 다음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밑에가 늙은이, 밑에가 늙은이 관점이에요. 어르신 하대하는, 곧 죽을 사람, 필요를 못 느끼거나 덜 느끼는 사람.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가 제공자수, 공급자수만 역할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노인의 전환 노인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게 하려고 하는 거고 자주성을 보장해 주려고 하는 거고 이웃과 더불어 살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공생성, 관계성을 보장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일하는 이유가. 근데 제공자가 돼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100%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옆집 노인이 화내. 저 새끼만 주고 나가. 그래서 어떻게 됐지? 그 다음에 면사한테 민원제기해. 왜 저기만 준대? 난 안 주고. 그러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수없이. 그러면 그 마을에 의해서 김치를 갖다 드리기로 했어. 반찬을 갖다 드리기로 했어. 내가 결정해. 우리 조직 결정해. 그럼 문제 생기죠. 나중에. 누가 결정합니까? 지역사 리더가 와서 결정하면 문제가 생겨도 다 해결된단 말이야. 네. 이장, 단장, 분회장, 생활회사에 결정한 거야. 다 알아, 마을 상황을. 그래서 이것이 안 맞다는 이유가 있어.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해보는 순간 우리 기관에 문제 제기하고 민원 제기하면 이상 못 하잖아. 편법으로 한다고 우리 마음대로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르신이 이웃과 지역사회와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럼 그 말 나오면 그 민원 제기한 노인분은 지역사회 또 어떻게 됐어? 노인들 다른 분들한테 또 저럴 줄 알았다. 욕심도 많아가지고 하나는 더 받으려고 유명해지니까 저리 돼버리면 더 자존심 나가지고 또 고개 숙이게 만들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당사자의 품격을 살리는 사람 중심 돌봄이 돼야 돼요. 늘 어르신에게 물어볼 때 어떻게 눈빛 표정 말도 하나 친절하게 해야 돼요. 너무나 중요하네. 늙은이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늙은이 관점. 그래서 무슨 이제 우리가 어르신 관점, 선배 시민 관점. 이 어르신은 우리의 선배 시민이야. 앞서 살아왔다. 그리고 어르신이야. 현자야. 지혜로운 사람.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하자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정하려고 주민생활돌봄공동체는 이런 걸 보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주성,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도록 우리는 잘 듣고 묻고 부탁하고 주장하고 똑같은 의미, 그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생하다 성생하다 이런 의미 다 아시죠? 그래서 더불어 살기 이끌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역사회 통합도로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게 지역사회 통합도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5년 뒤에 어떻게 진행할 거냐, 여러분들은 자기 사업 하기로 했어. 하고 있어. 어떻게 진행할 거냐. 그냥 나는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할래. 난 다른 것도 할 거야. 하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어쨌든 이런 류의 사업이 많지가 않아요. 그나마 이 농림부 사업이 가장 진화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그래서 왜? 인건비를 줘. 5년간 할 수 있어. 사고만 안 치면. 자부담 없어. 그나마 이전 정부의 윤석열 정부에서는 많이 쪼그라들었는데 아무래도 이현 정부 좀 더 개혁적이니까 좀 더 이게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보완적 보충적으로 가지려고 하지 않을까? 한다고 하면 뭐 여러 가지 기회가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양하시는 김에 로드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걸 마중물 삼아가지고. 어떤 로드맵이냐? 지역사회 주도 돌봄을 하고 싶어. 첫 번째로 하면 되고. 나는 지역사회 주도 돌봄 어려워. 기존의 사회보장 체계 내에 전문적 돌봄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으로 성장하고 싶어 한다면 첫 번째로 하면 됩니다만 쉽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는 아까 T2 사업 정도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대개 T2 사업은 예방적 건강관리가 담당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발의되는 그 통합돌봄 사업, 이거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예방적 건강관리. 그래서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목적이 분명해야 되겠죠. 그래야 로드맵을 세울 수 있으니까. 목적을 분명하게 세워서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돌봄 서비스 제공 분류인데 해보고요. 공공사업 중심이에요. 처음에 노인장기학 서비스, 나는 지역사회 주도 돌봄도에서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 공부해야 됩니다. 다만 이거는 돈이 많이 들어요. 방문량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만 돈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다만 경제에 살아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근데 주거안보가 사실 너무 중요해. 주거안보를 해보고 싶어. 저희 주거안보 하는데 제가 날 뜻을 정하고 했는데 땅 사고 건물인데 10억 들었어요. 10억 있으면 하면 됩니다. 근데 거의 높다고 봐야죠. 있어도 안 하죠 당연히. 꼬라박는 거잖아요 10억을. 불안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일부는 정책사업하고 연결해야 됩니다. 실제 정책사업 연계하는 데가 있어요. 정책사업 연계한다는 게 바로 무슨 말이냐. 지역사회 주도 돌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개인 업자가 되지 않겠다는 얘기. 민간 업자로 방식으로 정책사업 못합니다. 당연히 공적 비용을 사유가 안 나가기 때문에 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한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정책사업. 40, 100억 이런 사업으로 주거안보 센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주도 돌봄을 하면 노인 장려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노인 장려이 되면 뭘 할 수 있냐? 노인 맞돌을 할 수 있습니다. 노인 맞돌은 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에게만 신청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주도 돌봄을 하면 요거 노인장이 다가 나옵니다. 다만 노인장이 좀 더 다른 게 있습니다. 어쨌든 T2 사업은 예방적 건강관리가 핵심이기 때문에 아까 1단계로 가지 않고 밑에 걸로 가면 이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부하셔야 됩니다. 조건이 대상은 누구라고 특징이고 종류 조건 이런 것도 있거든요. 보시고 이제 로드맵 세울 때 이제 반영, 이건 5년 뒤에 나는 T2 사업으로 가야지. 5년이라는 역량이 돼 있으니까 충분하니까 3년 뒤에 목표를 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최근에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건 뭐냐면 노인의 기능 상태에 따라서 분류를 한번 해본 거예요. 한번 참고하셔서 넣은 거예요. 저는 아까 뭐로 나눠놨어요? 노인을 보건복지 사업으로 나눠놨어요. 쉽게 이해하게. 그냥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근데 건강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면 이 부분에서 우리 조직은 뭘 담당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로드맵 세우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죠. 뭘 가능할까? 어디 부분 우리는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까 말한 도시 같은 경우는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딱 그거 아까 말했죠. 주 동행 봤더니 병원 동행 서비스가 핵심이 그것만 해요. 자부담 받아가지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찾아보는 거예요. 참고하시라고 해놓은 거고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지역사회 주도돌봄인데 공동체라는 거네. 지역사회 통합돌봄 다 보셨죠?
자, 윤석열 정부 때 통합돌봄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아니에요. 이게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에요. 지역사회를 빼버렸어. 뭐 현실적인 이유도 있어. 어찌됐든 지역사회 빠진 통합돌봄이니까 이건 결국 통합돌봄 한다는 얘기는 이 통합돌봄은 뭐냐면 대규모 사회복지법인, 대규모 사회복지시설, 비영리 법인 중심으로 민간 재편한다는 얘기인 거고 행정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분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상 없어요.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이 통합돌봄은 뭐 배경을 보시면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원래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혁신이에요. 혁신. 패러다임이 변합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그냥 프로그램 수준으로 변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을 양을 늘리고 강한 수준으로 변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들고 이런 프로그램을 누가 잘 제공할 수 있겠어? 이런 것을 누가 제공할 수 있겠어? 사회복지 법인이 기존에 했던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들이지. 당연히 그쪽으로 재편되는 겁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역량을 갖추고 있거든요. 오랫동안 해요. 쭉 특대고 있는 것들 경험도 있고. 다만 이제 지역사회에서는 소외가 되겠죠. 요거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이런 게 있는데 이런 특히 탈시설 지역사회 기반 원래 지역사회 통합돌봄 핵심은 지역사회 기반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 실패했어요. 결론이 평가할 때 결론 실패해서 왜? 지역사회가 준비가 안 됐거든요. 전혀. 그러니까 뭐 우리는 30년 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 맞는 말이에요. 그럼 지역사회를 강화해야지. 어떻게? 지역사회 어떻게 강화할 건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윤석열 정부 때는 어떻게 했어요? 지역사회가 꼭 빠졌죠. 그래서 정말 지역사회 통합도로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어르신이 가급적 지역사회 떠나지 않고 살던 곳에서 만났던 사람들 속에 살면서 나한테 필요한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이유를 설명 안 할까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통합도로움이 되면서 어떤 경향으로 바뀌고 있냐? 이거 뭐라나? 이거. 네. 아마 여기서 오신 분도 계세요. 이게 바뀌고 있더라고. 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지역사회가 빠져보니까 결국 노인들이 한 곳으로 몰더라고. 뭐라? 난 이거 볼 때마다 자꾸 우수사를 많이 나와요. 전국에서 모델이라고 다 방문한다고 하는데, 나 처음에 이거 보고, 지역사회 통합도 포기했나? 그냥 통합 돌봄 만나는 얘기인 건가? 그런 거예요. 지역사회를 떠나고, 난 저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현대팜 수용시설. 현대팜. 옛날에는 필요를 못 느끼고 덜 느끼는 존재, 보호만 해주면 돼. 곧 돌아가실 거니까. 그러니까 보호 기능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수용소가 됐잖아요. 수용소. 요양원. 되게 노인 목소리 다 그렇게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회복지 정사들의 비판이 엄청 많았죠.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런 노를 어떻게 부르냐, 여기서. 공간 높이고 할 거 많이 막 해보자 했어요. 쉽지 않겠지만. 그래서 가서 지역사회 거주하게 되면서, 각 집에 거주하면서, 집이 어렵다 한다 하면 소재 중심주의 거점에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한 다음에 거기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받을 수 있고. 이런 거 했던 건데, 결국은 아파트 하나 크게 한 10층짜리 지어가지고 그게 싹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게 상이 만들어버려. 그럼 다 집에서 나와야 되네? 물론 어떤 어르신 좋을 수 있어요. 아이고 우리 집 누추해가지고 살기 싫어. 소타에 깜깜하고 한 10방짜리 딱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내 방도 따로 있고 거기다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맞는 건가? 이게 탈시설이 100%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방향이 그렇다는 얘기지 탈시설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장애인적으로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근데 노인은 어찌됐든 좀 다른 상황이 다르니까 가급적 내가 살았던 곳에서 만나왔던 사람 속에서 살아가지 않았던 게 지역사회 통합도로를 보다 보면 결국 이렇게 시민들을 해가지고 다 넣어서 여기에 각종 서비스 다 놓고 해버리면 이게 지역사회 통합도 무슨 관련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본 거예요. 타일시설 지역사회 기반 X. X지. 벼랑 매는 사람 오시는 영광업에 아파트 만들기 들어오래. 여기서 다 해도 되니까. 다 불러드리는 거네. 어르신들끼만 사는 거예요. 집단 소득처럼. 정말 그거 뭐죠? 무슨 로키드 존, 무슨 존 해가지고 우리 한국 살고 있는 각 세대를 다 혐오식당으로 만들고 분리해서 배척하고 서로 못 만나게 만들어버린 걸 우리는 지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마을에 애가 아닌 거 있을 수
있고 청소년도 있을 수 있고 20대, 30대도 있고 50대도 있을 수 있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를 볼 때마다 기분이 좋잖아요. 아이고 아기 웃음소리 월간만 듣네 하면서 기분 좋단 말이죠. 그런 걸 우린 지향했던 건데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혐오감만 조성한다고 봐요. 늑다리 노인들 그리고 다 공적벽 투입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청년 세대들은 이렇게 일부러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 하나가 이게 맞나 고민이 많더라고요. 물론 당사자 중심 맞춤 서비스는 많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나 기존의 관계망 살려온 것 입수하고 살았는지 못하죠. 지역사 통합돌봄 그 개념 틀에 보면 네 가지가 있는데 그걸로 비교했다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개별 서비스 제공에서 총체적 삶의 질 제공 일정 정도는 되겠죠. 그러나 좀 더 세련된 형태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민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다만 차기 정부에서는 통합돌봄이 아니라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라는 게 여기에 참여했던 의사 선생님들, 교수님들, 박사님, 장로님 참여했던 분들이 얘기 들어요. 제가 그거 들었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그 교수님이 강의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너무 답답했는데 이 생명이 좀 나가지 않을까? 통합돌봄, 지역사회가 빠져버려가지고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것이 옳다 틀리다는 건 아니고 차라리 이럴 거면 지역사회 통합도 지역사회를 빼라. 안 할 거예요. 웃기잖아. 말만 지역사회니까. 이런 거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지역사회 주민은 아무 관련이 없죠. 통합돌봄법의 핵심을 기대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제4조 3항 보시면 주민참여 기반 생활권 단계 통합지원 혜택을 조정하겠다 했어요. 주민참여 기반.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어요. 예, 지역사회 기반과 이게 돼야 되거든요. 주민 참여를 봉사순에서 격화시키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협치를 만들어가지고 분기별로 연 한 번 이렇게 오락가지고 머릿수만 채우는 거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가면 그렇게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앞으로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 주민생활 돌봄에서 지역사회 주도 돌봄을 확장했으면 좋겠다. 사실 저희도 아직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끊임없는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농촌 주민생활 돌봄 공동체가 보충적 의미를 안다가면 농촌의 지역사회 주도는 대안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국가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한 수준을 넘어서 최소 89의 인구 감소 지역 읍면 따위는 지역사회가 주도할 수도 해달라는 거예요. 왜? 안 됐지 않냐 너희들이 한다고 했는데 지금 바로 상황 지표를 봐봐라. 탈출하라 하지 않냐 지금. 그러면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라. 기회를 주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비경은 다 하겠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건 맞으나 당신들이 어렵다 하니 우리가 한번 해볼게. 이런 방향으로 갈게. 그래서 국가, 지자체, 그 다음에 주민의 역할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재구성해서 최소한 읍면 단위 정도는 주민들이 이런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권한을 이임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권한 안 줬기 때문에. 이런 얘기인 거고, 뒤에서 설명하고 자세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농촌에 적합한, 여기 농촌이라는 것은 소재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89 인구항구 지역, 읍면 지역, 거기에 노인 돌봄 서비스 요구 체계 혁신하자고 하니까 첫 번째는 휴먼 서비스 특성을 보유한다는 것은 결국 자율성, 공생성을 반영해야 되는데 기존 기관들이 쉽지 않아. 여러 가지 이유로. 두 번째,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줘야 돼.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야 되는 무슨 말이냐? 국가가 하는 것만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지 않아. 주민들이 하게 한 것도 공공성으로 가져오고 말이에요. 주민들한테 세명 모이고 그 얘기하면 아닙니다. 국가가, 지자체가, 지역사회가 인정하는 공론장에서 주민들의 공통의 필요와 열망이 있어. 그래서 이 중에 나왔는데 100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우리가 해보자 했어. 그럼 이것도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 다 돼 있습니다. 몇 가지 확장해서 지역사회를 할 수 있게 하는 거고, 마지막 농촌 현식을 만약에 아까 말씀 그런 현실. 그러면 뭘 강화해야 돼? 국가의 지원도를 강화해야 돼. 그래서 전체적 정합성을 모르겠을 때 돌봄 서비스 제공 체계를 아까 그런 지역이 선택할수록 국가가 보장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단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거 좀 준 거. 그러면 국가는 뭐 하냐? 공개된 물리적 기반을 조성해라. 정책 사업 다 그거 하고 있잖아요. 했어. 그럼 이걸 뭐 어떻게 해라는 얘기야? 그 지역사회.
쓸 수 있도록 권한을 임해달라는 거예요. 공유자산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못 쓰거든요. 물론 우수 지역은 위탁 운영을 하긴 합니다만 겨우겨우 하고 있죠. 쉽지 않죠, 상황이. 그리고 그 목적 사업에는 못 쓰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국가가 조성하면 위임해달라는 거고, 그럼 당연히 재무 주체는 누구예요? 지역사회인데, 정확히 말하면 지역사회, 즉 지역공동체가 수기하고 합의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실제로 집행의 주체는 이걸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어야 돼요. 준비된 사람, 역량이 있는 사람. 그러면 그 실행법인이 필요하겠죠. 물론 실행법인과 수기 합의하는 법인은 같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충남의 서천면의 마산면은 아예 그냥 주민자치회가 사회작동자 법인을 만들었다. 그래서 거기는 주민자치회인데 사회작동자를 만들어가지고 이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중앙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공적 비용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공단을 해가지고 만들어 본 거예요. 이런 방식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지역처럼 수기 합의는 공동체의 4대, 공동체 4대, 그 주민자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실제 집행은 별도의 사회복지동단 만들어서 돌봄사회복지동조합이 집행하면 되죠. 여기는 일할 사람이 들어가죠. 그 서천면은 아예 주민자치회에서 일했던 간사가 자기 집 따가지고 거기서 아예 그냥 사회복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지역사회가 인정해 준 거예요. 물론 속사는 말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제가 들어봤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해달라 했어요. 근데 싹 얘기했어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었더라고요. 쉽진 않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린 거고, 대상 지역노인이고, 그러면 지금은 생활돌봄 마지막 보충적 의미를 가지지만 지역사회가 넘어가게 되면 전문적 돌봄, 즉 중앙보호센터 방문위원까지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돌봄은 말해서 통합돌봄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공적 비용을 가지고 공간 만들어주면 권한을 임해주고, 그러면 여기서 뭘 할 것인지 지역사회한테 넘겨달라. 합의한 것을 할 수 있게 달라. 물론 만약에 그 과정에 식사 같은 거 이제 강해지겠죠. 아무나 줄 수 없이 한다고 하면 이게 정책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당장 할 수는 없어요. 왜? 준비된 데가 많지 않거든요. 시범사업도 가겠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방식 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니까. 자, 지역사회 주도로 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여기 주민생활 공동체 A라는 법을 만들어 사셨어요. A가 바로 할 수 있다 그러진 않아요. 왜? 지역사회에서 도움이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였어요? 번역에 들어갈 때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받는 거예요. 지역사회가. 얘들은 이 노인 돌봄 문제만큼은 전문가들이야. 진짜 어르신이네. 지역 어르신들 위해서. 얘들이 맡았으면 좋겠어 한다라거나, 또는 얘들이 얘기 맞아. 가자! 사람 부르자! 그 사람 부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 주도 방식으로 고민해볼 필요도 있다. 하루아침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아까 공공성이 확장되는 거예요. 국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도 할 수 있다는 거 어떻게? 공동체에서 합의한 거죠. 이게 공공성의 확장. 이게 사회복지에 대해서 공공성의 개념적인 이와 관련해서 엄청 논쟁이 있어요. 당연히 보시오고는 이거 당연히 말 못 꺼내게 하죠. 그러나 계획적인 정보로 갈수록 이런 공공성의 확장을 논의하고 있죠. 이게 앞으로 계획정보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아직 말이 없으니까. 현대사회 목적에서 국가복지와 지역사회 주도 복지의 비교입니다. 제가 비교해본 거예요. 자, 국가복지는 산업혁명 이후에 전통적 사회적 힘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그래 국가가 보장해줄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산업사회에서 획득한 보편적 권리로서의 사회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뭘 합니까? 조세로 하죠. 사회공헌을 하는 거예요. 지역사회 주도 복지는 뭐냐? 이게 한계가 있으니 농촌 지역에서는 구성 가능한 공동체에서 어떤 방식, 주민자치, 또 실천 공동체, 사진 공동체가 융합해가지고 이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던 학자들도 있어요. 교수님들도. 근데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그동안 반론도 많습니다. 비판도. 저는 주장하는 거 어디에서? 읍면적이에요. 늦추지 말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우선 가능한 공동체. 현대 사회에서 공동체 뭐가 우선이 가능하냐? 저는 이거밖에 없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뭐요? 지역 공동체 뭐? 공론장에서. 이거 뒤에서 얘기할게요. 이거 외에 농촌에서 우선 가능한 공동체 있어? 저는 없다고 봐요. 그동안 쭉 봐봤는데 이거 말고는 없어요. 왜? 뭐 문제가 걸렸어요?
공동체,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은 언제 나타나는지 아시죠? 시대의 산물이에요. 시대가 어려울 때, 불평등 양극화가 심각할 때 국가가 시장 역할을 못하니까 공동체가 협동조합이 나타나지고 해보를 하는 거예요. 시대의 산물이라고. 평화로울 때 공동체, 협동조합 다 죽습니다. 번성하지 않아요. 네. 공동체, 농촌에서 하는 공동체, 뭐 여러 가지 공동체라 개념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 상상 속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허구의 공동체. 왜요? 경쟁 문제가 연결돼요. 먹고 사는 거. 그래서 구성 가능한 공동체는 뭐냐? 난 이거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국가복지를 하는 거고요. 지역사회는 지금 주민생활공동체는 보완적 프로그램 제공하시잖아요. 근데 좀 잘하는 데는 군수님하고 친해가지고 그 공간을 위탁받았어. 기초거점 사업이든 뭐든 받아가지고 그 공간에서 판을 만들어가지고 관계 기반 돌봄대 사람들 불러들여가지고 다양한 프로를 만들어내요. 이렇게까지 하는 데 있어요. 그 소수입니다만 많지 않습니다만.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는데 이제 저는 국가의 사회서비스에 참여해야 됩니다. 지역사회. 전문적 돌봄까지. 그래야 통합돌봄이 가능합니다. 읍면지역, 인구 감소지. 왜? 여기에 사회복지법이 들어옵니까? 못 들어와요. 누가 읍면에 들어오겠습니까? 핵도 없는 소리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국가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키워드는 이렇게 국민국가, 기획관 연대가 이거 아시죠? 사회보험료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일하고 나면 건강보험도 내잖아요. 기획관 연대하는 거거든요. 부자도 내고, 가난한 사람도 내고, 거기다 다르긴 합니다만 이게 재원으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역사회는 이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주민이 주도하고 자주화와 협동하고 연대하고 공동체 만들어야 되고요. 공공성 확장돼야 돼요. 공공성 확장이 안 되면 안 돼요. 왜? 국가에서는 야 너희들이 왜 공공성이야? 국가가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정부는 안 하는 건데. 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 설명하는 지역 공동체 돌봄선은 뭐냐면 지역 주민들 스스로 자신과 지역 노인의 돌봄 문제를 공동장을 통해 이주적인 공개적인 방식으로 수리하며 해답을 찾고, 이 과정에서 참여 주민들 간의 신뢰와 호의를 기반으로 구성된 지역 공동체가, 약간 지역 공동체가 수기와 화려한 공간이에요. 공동체가 실질적 돌봄서 제공을 위한 실천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집행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돌봄 사회적 동조합을 그리고 생계 주기별로 맞춤 서비스 제공하는 거고,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인구 감소제 읍면단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거고, 이거를 여기 주민생활 공동체 참여하시는 분들이 가장 물이 많으시니까 요도면에 하나씩 만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다만 저희 시험처가 제가 19년 동안 한 것을 줄여가면서 이게 이제 지역사회 주도 돌보에 대한 내용인 거고,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앞에 거 이해하셨으면 뒤에 거 충분히 이해하셨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